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의 성격이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다. 비난이란 집비둘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집비둘기는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우리가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자. 당신은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나도 그런 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순수한 자기 본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섣불리 남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득이 많고 훨씬 더 위험이 적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고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대개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그것은 비판보다는 훨씬 유익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존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하면 당신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는 문구를 명심해 두도록 하라.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 욕구를 들어보기로 하자.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생명. 6. 성적인 만족. 7. 자녀들의 행복. 8.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개 충족될 수 있으나 예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링컨은 편지 첫머리에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라든가 욕망 또는 동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이라 말한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한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등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찌든 한 야채 가게의 점원을 법률 공부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도 그러한 자기 중요감에 대한 욕구였다. 당신은 아마 이 야채 가게 점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불멸의 소설을 쓰도록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의 명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에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록펠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욕구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광기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상상해 보라.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슈왑이었다. 슈왑은 불과 38세 때인 1921년에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채용되어 새로 설립된 미국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후에 미국 강철 회사를 나와 당시 고전하고 있던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가장 수익 높은 회사의 하나로 재건시켰다.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슈왑에게 연봉 100만 달러, 즉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무엇 때문에 지불했을까? 슈왑이 천재였기 때문에? 아니다. 제철의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슈왑은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보다 강철 제조에 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봉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그가 말한 비결이 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압이 행한 일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묵사발이 되도록 몰아세우지만 일이 마음에 들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할 때마다 반드시 꾸지람을 듣는데 몇 번의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다는 옛말이 있다. 사업 관계로 나는 세계 각국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만났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잔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것보다 칭찬을 들으면서 일할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슈압은 말했다. 그가 한 말이야말로 앤드류 카네기가 공전에 대성공을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카네기는 자신의 직원들에 대해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서도 직원들을 칭찬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존 D 록펠러 1세가 거둔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다. 사업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록펠러는 그를 비난했어야 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은 벌써 끝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상대를 칭찬할 것을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훌륭하네. 그만큼 회수하게 된 것도 큰 수완이야. 하고 록펠러는 말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런트가 비엔나의 재회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직원들의 신체에 영양분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에 영양분을 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만일 그것이 에머슨에게 있어서 진실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몇백 배나 더 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영원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해온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에 강한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업에서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나 전개에서 장차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여기에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최상의 충고가 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헨리 포드는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되풀이해 보겠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실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이 10번 중 9번은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있다.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회가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다. 저명한 변호사이며 미국 업계의 위대한 지도자인 오웬 D. 영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차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로 하여금 어떤 것에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을 기만해서 그에게는 해가 되고 내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협상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들어보자.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윌리엄 윈터는 언젠가 자기 표현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심리를 사업상의 거래에 적용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멋진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멋진 생각을 한 것으로 하고 그 생각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2달 안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종일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뉴욕시 전화 회사에서 전화 통화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추측대로 1인칭 대명사인 나는 또는 내가 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였다. 이 단어는 500통화 중에서 무려 3,900번이나 쓰였다. 나, 나는, 내가, 나와 등등. 당신은 자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실로 진실하고 성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과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조차 의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 비엔나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글을 찾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만큼 아들러의 말은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 음미할 가치가 있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라. 이런 일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로마의 저명한 시인 푸블리우스 시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인간관계의 다른 여러 가지 원칙에서처럼 관심의 표현도 진지해야 한다.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찰스 슈왑은 나에게 자신의 미소는 100만 달러짜리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그의 인격과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로 하여금 남들이 이루지 못한 큰 성공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슈왑의 특성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바로 그 미소였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강아지는 우리를 보면 무척 반가워하면서 껑충껑충 뛴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도 개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된다. 아기가 짓는 미소에도 이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 위선적인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미소에 속을 사람은 없다. 그것이 형식적인 미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진실한 미소와 마음을 녹여주는 미소,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다시 말해 매우 값진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V. 맥코넬 심리학과 교수는 미소에 대한 그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미소의 효과는 강력하다. 당신은 미소 짓고 싶지 않은가? 미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아라. 혼자 있을 때 억지로라도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부르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행동이 감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따라서 우리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행복을 구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거주지나 직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의 재산과 지위가 거의 비슷한데 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한 사람은 비참했다. 왜 그럴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의 황폐한 열기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열심히 땅을 일구는 가난한 농부들도 뉴욕이나 시카고 혹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에이브래햄 링컨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옳다. 생각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도록 하라. 용기, 정직, 그리고 명랑한 정신 자세를 가져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욕망으로부터 얻어지며 모든 진지한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 턱을 안으로 잡아당기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라.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신들이다. 옛날 중국인들은 지혜롭게 처세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금원을 남겼다.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또 이를 쳐다보는 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 당신의 미소는 인상을 찌푸리며 외면하는 얼굴을 보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구름 속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직장 상사나 고객,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소란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어느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붐비는 동안 판매원들이 시달리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소박한 철학이 담긴 광고를 냈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햇빛이고 슬픈 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쇼핑의 막바지 혼잡 때문에 저희 판매원들 중 누군가가 너무 지친 나머지 미소를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당신의 미소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소를 준 나머지 더 이상 줄 수 있는 미소가 없는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